안녕하세요. 보는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게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임산부에 대한 기초 상식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기초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요. 임신의 분기별 특징을 배우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운동의 권고 사항과 금기 사항을 임산부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구별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왜 필라테스가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생리학적으로 근골격계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떠한지 또 그래서 어떤 운동들을 적용시켜 줘야 하는지 그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산전산후,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경험한 산모들을 위하여, 이 회원님들을 위하여 왜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 어떤 날의 이벤트성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올림픽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엄마도 아이를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해야 하고요. 또 그러기까지 많은 지식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엄마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임신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또 회복하는 과정 또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신 기간들은 총 3가지 단계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요. 초기, 중기, 말기 요렇게 3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기가 지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 임신 초기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임신 초기는 0 주부터 12 주까지인데 이 0 주의 기준은 엄마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월 12일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내 마지막 생리일이 7월 10 일이었다라고 하면 7월 10 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40 주를 이제 계산해서 아이의 주차 수와 비교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의 크기라든지 머리 둘레라든지 허벅지의 길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보통의 평균 수치와 대입해 보면서 주차 수를 얼추 맞춰서 예정일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생리일부터 0 주가 시작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0 주의 첫 시작이 마지막 생리일인지는 우리가 만나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임신 초기는요. 엄마들이 굉장히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여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산모들도 많고요. 입덧을 경험하거나 졸음이 쏟아지거나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에 급격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던 산모다라고 하면 했던 운동을 꼭 꾸준히 진행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다가 임신이 된 사실을 알자마자 운동을 찾아가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기가 지나고 안정기라 함은 태반이 잘 자리 잡고 아이한테 호르몬을 잘 분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형성이 잘 된 시기가 12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 중기 부분에는 엄마의 컨디션도 회복이 되고 아기의 위치나든지 아기가 잘 자리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임신 말기에는요. 출산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또 중기와는 또 다른 목표를 두고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자, 출산 후에는 산후기와 산후기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산후기라고 하는 부분은 엄마의 자궁, 이 생식적인 기관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후기 동안은 엄마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겪어야 하고요. 이때도 움직이면 안 된다, 운동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충분히 운동은 진행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이 없는 상태 또 부담이 가지 않는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운동이 엄마의 붓기를 빼거나 그 산유기 해박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리의 유무가 가장 크겠죠. 내가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졸음이 오는 사람, 두통이 있는 사람, 가슴에 압통이 있는 사람, 배가 아픈 사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 임신 초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써져 있는 글씨를 좀 보면요. 피로도가 지속되고 약간의 무기력함,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아기의 집을 짓는데 온 정신을 온 집중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초 체온의 상승이나 미열, 오심, 소화 불량 같은 부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에 입덧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래서 입덧은 저 이 4주차, 5주차 이때 시작된다기보다는 보통 6주, 7주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2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호성되는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입덧이 생기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호르몬의 민감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얼마나 둔감한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 또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 이 시기와 입덧이 생겼다가 다시 조금 괜찮아지는 시기가 비슷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아직 아기는 정말 작고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자궁의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팽창되고 확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 방광을 짓누르거나 주변 인대들이 팽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복부가 당기는 통증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득 징후라고 해서 엄마의 흉터나 기미 같은 색소 침착이 된 부분들이 약간 더 짙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치만 출산 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 안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착상을 하게 되는데 그 착상할 때 자궁벽에 깊숙이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착상혈을 경험하는 산모도 있고 경험하지 않는 산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렉스턴 힉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들은 엄마의 자궁 수축이 임신 기간 동안에도 미세하게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잘 느끼는 산모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출산할 때 자궁의 수축, 복부의 수축, 그다음에 질 입구의 수축 이런 수축에 의해서 아이를 낳게 되게 된대요. 임신 기간 중에도 어느 정도의 자궁 수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핑크 색깔로 급격한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간 윤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요. 착상을 시작하는 날부터 분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4주차 정도부터 분비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수치 자체가 2배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임신 사실을 알아서 병원에 간 거예요. 혹은 그 소변 테스트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변 테스트기에 했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다시 이 HCG 를 확인을 하고요. 그날 다시 임신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다시 가서 수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치의 증가 폭이 더블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임산부의 뱃속에서 태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아기가 착상한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 테스트기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월경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임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요. 이 황체를 유지해서 황체세포 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아기집이 완성이 되고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엄마 뱃속 자궁에 있을 때 아기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고 아기한테 호르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기관은 태반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태반은 엄마가 임신을 하고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2주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안정적으로 엄마의 자궁벽 천장 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반에서 탯줄로 아이한테 연결이 되게 돼서 아이한테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호르몬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이 HCG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아기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이제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 생산하는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많은 호르몬 변화를 볼 수 있는 호르몬이 이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태반이 완성되는 시기 12주 정도가 되면 이 HCG는 더 이상 분비되지 않아도 태반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통 뒤에서 한 번 더 볼 건데, 입덧이 시작되는 시기와 입덧이 끝나는 시기, 입덧이 사라지는 시기가 이 HCG 호르몬의 분비 변화랑 비슷한 그래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하늘 색깔 점선으로 된 호르몬을 볼 수 있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이 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얇으면 착상이 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비옥한 토양을 만들듯이 자궁벽을 두텁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잘 자궁벽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임신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이 이 프로게스테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요. 우리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되는 순간에는요, 자궁의 수축에 의해서 아기가 분만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궁 수축이 지속되거나 더 높아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은 엄마의 근육 수축을 조금 억제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궁의 근육 수축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모든 장기의 근육 수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변비를 겪는다거나 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이 프로게스테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초기에는 황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되고요. 6주 이상이 되면 태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이 자궁의 내막을 조금 보호해 주는 역할들, 자궁의 내막을 튼튼하게 해 주는 역할들을 했다면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이 커지는 것들, 자궁의 성장, 태아를 확보하기 위한 이 공간들을 크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상징인 이 에스트로겐은 어 지방을 저장시키고 또 모유를 생성하고 피부와 모발을 아주 윤기 있게 만들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거나 아주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지방의 몸의 체내 지방률이 많이 낮아지게 됐을 때 가장 볼 수 있는 어 변화 중에 하나가 생리가 끊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몸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아서 생리가 끊기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의 몸에서 특히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신 기간 내 동안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풍성한 호르몬에 의해서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에 '나는 살이 찌는 게 너무 싫어서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한다. 잘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쪼끔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이 골반의 인대나 뭐 치골 결합부라든지 출산을 할 때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골반도 느슨해져야 되고 고관절 주변도 느슨해져야 되고 천장관절 주변도 느슨해져야 되는데 이런 인대들을 쪼끔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 주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월경 주기나 난소의 주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난소에서부터 난자를 형성해내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이 돼서 나팔관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정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들을 보이게 되죠. 나팔관을 타고 요렇게 들어와서 이 안쪽에서 서로 만나게 돼요. 만나서 정자의 핵이 난자의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2분할, 4분할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정란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만나는 시기도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늦게 만나거나 너무 일찍 만나도 수정과 착상이 이 안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궁 외 임신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 늦게 만났다라고 하면 착상은 되었는데 수정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아기의 신장이 볼 수 없다거나 이런 유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착생이 잘 될 수 있는 엄마의 좋은 환경들을 유지하는 것도 임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임신 중에 구토나 입덧의 증상이 되는 시기들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HCG 호르몬이 급격하게 6 주부터 지금 2 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이죠. 그러다가 12 주가 지나가게 되면서 특히 12 주에서 15주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낮아지는 경우들을 보이게 되는데 입덧이 시작되는 시기, 심해지는 시기와 그래프가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호르몬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이 입덧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할 수 있고요. 내가 쪼끔 그것에 둔감하다라고 하면 입덧이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치만 HCG 호르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호르몬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 변화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입덧이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릴렉신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이 릴렉신 호르몬은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소 조직 등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관도 이완이 돼요. 그래서 혈관의 혈액의 흐름이 조금 원활해지게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의 기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혈액량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혈관이 계속 좁은 상태에서 많은 혈액이 지나가게 되면 압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혈관도 약간 확장되는 형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릴렉신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산 시 정말 필요한 이런 천장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호르몬, 그래서 부드러운 자궁 경부, 또 원활한 산도를 확보하는 데 이 릴렉신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도 이 릴렉신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되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원님이 오셨을 때 모유 수유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으로부터 어느 전까지 모유 수유가 진행됐는지, 왜냐면 그때까지 릴렉신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몸에서는 임신 중인 몸이랑 비슷하다고 선생님들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생리도 되지 않고 릴렉션 호르몬도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계속해서 자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시기, 또 릴렉신에 의해서 관절 인대나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의 저항이라든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허그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지나가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옥시토신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고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모유 수유하거나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옥시토신 호르몬은 첫 번째로는 자궁 수축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언제 필요하냐? 정말 출산할 그 당시에 옥시토신이 과다하게 확 분비가 돼서요. 자궁을 수축하게 하고요. 그 수축력에 의해서 아기가 산도를 빠져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출산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자, 아기가 주차수가 다 되었는데도 이 호르몬이 적절한 시기에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공 옥시토신을 주입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도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했을 때는 인공 옥시토신을 주입하기 때문에 갑자기 센 상태에서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센 자궁 수축이 느껴져서 일반적으로 더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사랑의 호르몬이잖아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적정 기간 동안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자궁 수축에 의한 자궁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유를 준다거나 뭐 1~2달 정도 모유를 주는 게 엄마 사육기 동안 엄마의 몸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통증과 고통이 따르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많은 엔돌핀을 빵 하고 내보내 주게 되는데요. 이 엔돌핀은 좋은 호르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서 내보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해피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과하게 빵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출산 시에는 아이를 보면서 웃을 수도 있고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지만 다시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엄마는 상대적으로 큰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임신학 출산 후에 조리원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변에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편이나 뭐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부분인데요. 선생님들도 꼭 알고 주변에 그런 산모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기에 쪼끔 더 사랑을 더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워크시트를 이제 수업 시간 처음에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런 질문들이 나올 예정이니 한번 체크하면서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신 기간 중에 정기 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상적으로 "이 정도는 검진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개월까지는 매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아기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와 아기를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 말기가 되면 8-9개월까지는 달에 2번씩 가서 뭐 자궁 수축이 있나 조산의 위험이 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까지는 마지막 막달 1달 정도는 주에 1번씩 가서요. 계속해서 태동이라든지 자궁 수축이라든지 엄마의 질의 경부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분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혈압과 체중을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 만나기 이전에 항상 혈압이라든지 체중을 체크해서 정상 혈압과 적정한 체중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너무 체중이 빠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특히 혈압은 2차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엄마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쇼크사가 오는 데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소변 검사, 몸무게, 혈압, 뭐 빈혈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아주 작을 때 5 주, 뭐 6 주, 7주 이때까지는요. 질을 통한 경질 초음파로 아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의 사이즈가 쪼끔 커진 이후부터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정말 이 초음파가 정말 잘 보여서 아기의 모든 기관들이 잘 보이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태아 목 투명대 검사라고 해서 임신 초기 11 주에서 14 주경에 이 투명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목의 뒤쪽에 체액이 지나가는 길다란 통로가 하나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 옆모습으로 요렇게 보면 목덜미 뒤쪽에 요렇게 검정색, 하얀색 요렇게 사이즈로 동그랗게 길게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목 투명대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길이를 체크하는 검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mm 이상일수록 이상 소견으로 간주가 되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는 이런 음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즈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요 부분들을 초기에 한 번 더 초기에 검사를 진행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워낙에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태아가 태어날 확률이 쪼끔 더 적어지긴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가 되면 기형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염색체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밀 초음파 20 주에서 25 주경에 아이의 뇌관이 잘 생겼는지, 뇌실이 잘 있는지, 심장에 오심방과 차심방, 심실이 잘 있는지, 판막이
뭐 심실과 심실 사이에 혈관들이 잘 형성되었는지 기관마다 다 하나하나씩 미리 초음파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심장 초음파를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 심장 초음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정확도가 80% 에서 90%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한테 중요한 부분인 당뇨 검사나 빈혈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24 주에서 28 주경에 포도당을 마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1 시간 뒤에 체열을 해서 당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임신 중에 당뇨가 갑자기 생긴 사람이 임신 후에도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기는 것들을 쪼끔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신이 되면 '나 마음껏 먹어도 돼.'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음 영양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거의 하루에 400 칼로리 정도만 더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과 1 개, 우유 2 잔에 사과 한 반 쪽, 뭐 식빵 2 잔 뭐 이 정도의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수록 또 내가 당뇨는 유전이 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엄마나 할머니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더 임신 중에 식단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요런 글루 오렌지라고 하는 시약을 먹고 진행을 합니다. 자, 막달이 되면 이제 혈액 응고 지수, 출산 시에 출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혈액을 응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빈혈이 있어도 이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 비타민 D라든지 철분의 보충을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태반이나 태아의 위치도 여가인지 태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진을 한번 볼 건데요. 내진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폴리글러브를 끼고요.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엄마의 정말 자궁을 손을 집어넣어서 그 옆에 두께가 어떠한지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 혹은 어느 정도 손가락이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궁 경부가 열렸는지를 체크하는 게 내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이 내진을 경험할 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모들은 사실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회음부 주변이 찢어지거나 열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겠죠. 자,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들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산이 되는 원인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요즘에는 염색체 이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뭐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 환경적인 요인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분비계 불균형은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우리 왜 음 그 냉동식품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에 담긴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라고 아주 어렴풋이 들었지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들, 안전한 음식을 먹는 것들이 임신을 준비하는 산모라면 정말 필수 중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기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오래 행했다고 하면 꼭 임신을 준비하기 어느 정도 전부터는 다시 내 몸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체 면역체계 과잉 이런 부분들도 사실 회원님을 만나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 회원님 중에서도 요런 이유에 의해서 임신은 너무 잘 돼요. 임신은 되게 자주 되는데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체가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로운 아이를 유지할 수 없게끔 모체 내에서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하면서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어떤 약을 계속 주입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해서 낳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회원님도 정말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음주나 흡연,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카페인의 과다 복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이 당뇨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요. 조절이 불가한 당뇨를 가진 사람들, 갑상선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내는 조절해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분화 과정은 아까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 정말 이 경우는 정말 난소에서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경우들은 정말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나팔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의 하부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궁 외에 임신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요 나팔관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정말 엄마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이 수정된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얘들을 절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외에 임신이 되면 한쪽에 있는 나팔관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쪼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엄마 자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궁은 원래 계란 사이즈 정도예요. 주먹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엄마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난자가 천천히 배출이 돼서 나파관을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나파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정자의 운동성이 좋은 정자들이 이제 나팔관 자궁벽을 따라서 나팔관을 따라서 쭉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수정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나팔관을 따라서 자궁벽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세포 분열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세포 분열이 되면서 하나의 칸을 계속 만들잖아요. 이게 근막의 정말 기초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칸칸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세포에 의해서 기관이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뭐 뼈가 발달하고 이렇게 혈관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정이 되면 자궁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궁에 뿌리가 깊게 박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깊숙이 착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의 초기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신에 대한 파트 기초 이론 상식을 한번 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번에는 출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